예, 안녕하십니까. 민성원연구소에서 통합사회 강의하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부터 드리면 이번 난도는 굉장히 쉬웠다. 그래서 모르는 개념이 있었어도 전부 다 풀 수 있으셨을 텐데 앞으로 통합사회가 더 어려워질 테니까 이번에 나온 개념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실 필요는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읽어보시면 대지윤리는 공동체의 범위를 흙, 물, 식물, 동물을 포괄하는 대지까지 확장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거 대지윤리라고 파악을 하시고 대지윤리의 특성들을 기억하셔서 아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대지윤리라는 걸 처음 들어봤다고 하더라도 이 본문 보시고 선지를 보시면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추가 학습을 들어가 보면 우선 대지윤리의 범위는 흙, 물, 식물, 동물 포함한 이제 모든 대지를 포함한 대지 공동체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지 공동체에 한해서는 윤리적 고려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인간의 역할은 이제 지배자라기보다는 공동체의 평등한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를 알고 선지를 분석해 보면은 1번 이성을 지니지 않은 개체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흙, 물, 식물, 동물 등은 이성을 지니지 않았죠. 그런데도 그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오답이고요. 대지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서로 무관한 독립적 존재이다. 서로 무관한이 틀린 부분이겠죠.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무생물은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적 가치만 지닌다 라고 했는데요. 이제 대지윤리의 경우에 지배하거나 수단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리게 되겠죠. 그러면 4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대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보지 않고요. 이제 평등한 구성원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5번 선지 보시면 대지 공동체의 온전성을 위한 인간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있다. 아까 설명 들어보시면 5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의 주장을 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의 반론의 근거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네요. 요거 3단 논법 문제인데요. 약간의 논리력이 있다면 이제 인간에게 유용한 실험은 허용된다가 대전제이고 동물 실험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소전제는 무엇일까요? 동물 실험은 인간에게 유용한 실험이다 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계속 보겠습니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이라 믿고요. 선지를 보시면 동물 실험은 인간 이익 증진에 도움을 준다. 이건 소전제랑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반론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동물 실험은 다른 실험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크다. 이것도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론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요거는 반론으로 적절하겠죠? 왜냐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요게 소년제죠. 유용한 실험이다. 근데 위험하다면, 어떤 유용한 실험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유용한 실험이다의 반론으로 되게 적절한 선지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많은 윤리적 제한이 따른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직접적인 반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대체하는 동물 실험이 있다. 이것도 직접적으로 반론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렇다면 바로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 문제는 어떤 대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보편적 법칙을 지키려는 의무의식에 따른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도덕 법칙은 인간이 스스로 수립하는 것이기에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아마 보시면 공부를 하신 학생은 칸트의 주장이다. 그래서 서양 사상가의 이름은 칸트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요거를 바탕으로 1번부터 5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선지 분석부터 보시면 다수의 쾌락 증진을 위한 도덕 법칙을 수립해야 한다. 요거는 공리주의적 입장이죠. 그래서 칸트랑은 거리가 멉니다. 누구나 지켜야 하는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요거는 칸트가 말한 거에 맞겠죠. 칸트는 정언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런 누구나 지켜야 하는 도덕 법칙에 따른 의무감에 의한 행동이어야 한다고 칸트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보시면 행동의 도덕성은 행동의 동기보다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칸트는 동기를 굉장히 중시하죠. 따라서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이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동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겠죠. 칸트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중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적 존재인 인간은 의무의식에 따라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칸트는 의무의식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이라고 주장하죠. 따라서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은 2번인데요. 이거는 아마 쉽게 푸실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칸트가 뭐를 주장했는지 키워드는 무엇인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정언명령을 주장했고요. 정언명령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언명령은 내 행위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라고 한 것인데요. 이제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원칙을 제시하면서 조건 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언명령을 주장함과 동시에 자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스스로 도덕 법칙을 수립하고 이를 따르는 자율적인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 보시면 행위의 동기를 중시했고요. 결과나 목적보다 행동이 보편적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무에서 나왔는지를 중시합니다. 그리고 도구와 금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항상 그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칸트 같은 경우엔 윤리화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에서 현재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인터넷 게시판의 화면이다. 밑줄 친 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댓글만을 기역부터 리을 중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나가 무엇인지 찾아야 되겠죠. 정의의 원칙을 제안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여러분들은 이거 롤스가 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먼저 본문부터 분석을 조금 해보면요. 롤스의 주장이고요. 롤스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등의 원칙이라는 걸 제시하는데요. 핵심적 주장이죠. 여기 본문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제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지만 언제?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그리고 이것을 차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직책과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선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위 획득에서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해요. 요거는 기회균등. 롤스의 주장이 맞죠? 경제적 불평등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어요. 언제 허용될 수 있죠?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에 따르면 여기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에만 정당화됩니다. 따라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고 말한 건 오답이겠죠?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려야 해요. 아까 1번 기본적 자유의 평등에서 이야기를 했죠? 정답입니다. 정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야 해요. 리을도 맞겠죠?
왜냐하면 차등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태도를 보여줬죠. 따라서 기역, 디귿, 리을이 정답입니다. 따라서 4번 정답입니다. 그리고 고3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상의 상황에서 개인들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모르는 상태, 무지의 배일의 상태에서 정의로운 사회 계약을 설정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무지의 배일 상태라면 모두가 다 합리적인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자유평등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차등의 원칙 이런 것들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번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행 일지를 보여주고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네요. 그럼 국가 A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국가 A는 지도상 보더라도 이제 베를린 장벽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독일이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독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졌었죠. 그리고 통일 과정은 평화통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국제적 노력을 했고요. 주변국들의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통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가 기억 니은이겠네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본문 분석을 하시고 이제 알아야 될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베를린 장벽은 동서독 분단의 상징으로 1989년 붕괴되면서 독일의 통일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평화를 상징한 예술 작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아시고요. 이제 독일 통일 과정은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으로는 주변국과의 협력, 국내적으로는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 조금 더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2+4 회담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동서독 2, 주변 4개국,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4 해서 2+4 회담이고요. 그리고 계속 보시면 독일 통일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평화적 접근과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선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A는 20세기에 극심한 종교 갈등에 인해 분단되었다. 이거 종교 갈등 아니죠? 이념적 갈등에 의해 분단되었습니다. 이제 공산주의 대 서구의 자본주의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동독, 서독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A는 경도상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하며 표준시가 빠르다. 동쪽에 위치하지 않고요. 표준시는 느리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A에는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휴전협정의 체결이 있었다. 이제 휴전협정의 체결은 없었고요. 이제 평화적 통일을 통해서 통일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번 보시면 A에는 분단 극복을 위해 이념적 갈등을 확대하는 것이 있었다. 이념적 갈등을 줄여나가야 통일이 되겠죠. 이것도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될 것이고요. A에는 이질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교류 협력의 활성화가 있었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아까 보시면 국내적 노력으로 이제 교류 협력의 활성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6번 문제 같은 경우엔 갑, 을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시면 이제 요 본문을 읽으시면서 갑과 을이 각각 누구인지 아셔야 되겠죠?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행복은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이제 인간 고유한 기능인 이성이 잘 발휘할 때 달성된다. 행위를 알고 습관화해야 된다. 요거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일 것입니다. 그럼 을 보겠습니다.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쾌락은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쾌락을 중시하고요.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상태이다. 고통을 제거하려면 고통을 주는 욕구가 무엇인지 이성으로 분별해야 한다. 라고 했네요. 둘 다 이성 중시하고요. 이거는 에피쿠로스겠죠. 이제 본문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덕을 이야기하면서 덕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지적인 덕과 도덕적 덕으로 나뉘는데 이제 중용을 설명하면서 극단 사이에서 적절한 중간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고 이것이 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이제 단순히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고통과 불안을 제거한 마음의 평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욕구를 구분해야 된다고 하고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는 충족을 해야 되지만 사치나 허영같이 불필요한 욕구는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면서 아타락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신적으로 평온한 상태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이것도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사상가들이고요. 그럼 이제 바로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나요? 아니죠. 수단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았죠. 따라서 틀린 선지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덕이 있는 행위를 습관해야 한다고 했나요? 이것도 맞죠. 이거는 본문만 보더라도 맞죠. 이제 그럼 에피쿠로스는 뭐라고 말했나? 에피쿠로스는 행복한 삶이란 어떠한 쾌락도 충족하지 않는 삶이라고 보았나요? 필수적인 쾌락은 충족해야 하는 삶이라고 보았죠.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 즉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는 모두 행복의 실천을 위해서는 이성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보았나요? 맞죠? 둘 다 본문만 보더라도 이성에 대해서 중시하였죠.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가부터 다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네요. 그렇다면 가와 다를 어떤 사상인지 먼저 확정을 해야 되겠죠.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어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을 해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도의에 힘쓴다 라고 했네요. 유교적 관점이죠. 삶은 기의 모임이고 죽음은 기의 흩어짐이다.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과 같다.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면 도가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이다.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으로 서로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된다.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 해탈하면 해탈,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 요거만 보더라도 불교적 관점이죠. 그러면 알아야 될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유교에서 이는 인간관계에서 사랑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고요. 얘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이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도덕적 실천과 인간관계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도가의 경우에는 무위자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도가를 설명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키워드인데요. 이제 인위적인 행동을 배제하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삶과 죽음을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요. 이제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를 강조하죠.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윤회, 생사가 반복되는 고통의 순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연기법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다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해탈은 윤회의 고리를 끊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해탈했다는 표현 많이 쓰죠. 윤회라는 것이 고통이고 해탈을 통해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번 유교는 죽음보다 현실의 도덕적 실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했네요. 맞죠? 요거는 사실 본문만 보더라도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따라서 정답입니다. 나를 보시면 삶과 죽음의 순환 과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거는 틀립니다. 요거는 오히려 불교적 관점에 가깝겠죠. 도가는 오히려 이러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순응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윤회를 반복하기 위해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반복하기 위해인가요? 아니죠. 고리를 끊기 위해서죠. 틀립니다. 유교와 도가는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인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했네요. 둘 다 부와 명예를 강조하지 않죠. 그래서 틀리다고 하겠습니다. 나와 다, 즉 도가와 불교는 죽음을 거부하고 불멸의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나요? 요거는 아니죠. 불교도 그렇고 도가도 그렇고 불멸의 삶에 대해서 중시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8번 문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대한 설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가 뭔지 특정을 해야 되겠죠? 가의 날인 10월 25일 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가라고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에 대한 설문 1위 지켜야 할 민족 자존의 섬 일본의 지속적인 침탈 야욕 동해의 외로운 섬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요거 가는 독도죠. 그러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독도는 지리적 특징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동쪽 끝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고요. 구성은 동도와 서도로 이루어진 화산섬입니다. 자연환경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생태계 보전지역이고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역으로 어족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 여러분들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서 보시면 현재 국제적으로 영토 주권을 알리는 활동이 계속되고요. 일본은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등이 이러한 우리나라가 영토 주권을 인정받는데 주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선지를 한번 보실까요? 1번,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맞죠? 2번, 영해 설정 시 통상기선이 적용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통상기선이 뭐냐? 해안선이 단조롭거나 섬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동해안,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동해에는 해역과학기지가 건설되어 있다? 이건 틀리죠. 이건 이어도의 이야기입니다.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변 바다에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역이 있다. 이것도 맞고요. 이제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리적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암기를 해두셨다면 바로바로 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암기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퍼즐이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가는 가로 열쇠 2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나머지를 먼저 풀어봐야 되겠네요. 우선 3번부터 풀어볼까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현상. 요거는 폭설이죠. 그럼 규칙을 보면 이게 열대저기압이네요. 1번이 열대저기압이네요. 그러면 폭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겠죠? 그럼 2번을 아직 알 수 없으니까 4번부터 풀어볼까요? 4번은 뭔가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여 가옥이나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현상, 홍수겠죠? 홍수. 그러면 뭔가 이제 여기에 들어갈 말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선지부터 볼까요? 매우 심한 더위가 나타나는 현상, 폭염이죠? 장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메마르는 현상, 가뭄입니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땅에 의해 흔들리는 현상, 지진이죠.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추위가 심한 현상은 한파입니다. 그리고 해저 지진이 발생하여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는 현상은 쓰나미입니다. 그럼 여기 맞는 게 뭘까요? 바로 가뭄이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10번 문제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지리정보 체계를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소를 건설하려고 한다.
그래서 A 이중 연구소 입지로 가장 적합한 국가를 고른 것은 단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함이라고 했네요. 이제 배점 기준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각각 배점 항목에 대해서 A, B, C, D, E를 써놓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합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는 일단 코딩 기술 수준 매우 우수죠. 35니까 이제 개발 시간당 평균 인건비 2점이겠죠? 매우 원활, 의사소통 원활 정도는 3점이겠죠? 마찬가지로 3, 2, 양호니까 1이 되겠네요. 이제 C 같은 경우에 보면 우수니까 2점 대신 개발자 인건비가 3점이네요. 3점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원활 정도는 2점. D를 보시면 이제 양호니까 1점, 23달러니까 이제 3점, 매우 원활이니까 3점. 각 더해볼까요? 각 더해보면 8점 나오죠? 6점 나오죠? 7점 나오죠? 7점 나오죠? A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보시면 GIS 이런 것들은 나오기는 할 텐데요. 이 GIS의 개념이 이 문제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간단하게 GIS나 아니면 코딩 기술 수준과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보고 가면요. 이제 GIS는 지리정보 체계로 공간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여 지리적 정보를 시각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계획, 환경관리, 교통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코딩 기술 수준과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 약간 보고 가면요. 이제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과 커뮤니케이션 등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게 개발자 인건비 등으로 아까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 바로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페루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제 연중 봄과 같이 온화한 기후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기온의 니은이 커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하다. 니은은 뭘까요? 일교차죠. 이런 단어 문제부터 일단 해결을 하고 갑시다. 적절한 말은 일교차이다. 5점. 아는 것을 고르니까 정답은 아니겠네요. 그럼 원주민이 알파카와 라마를 데리고 나타다니는 모습을 보니 제대로 남미를 여행하는 기분이 든다. 알파카와 라마 둘 다 페루에서 많이 쓰이는 가축이죠.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은 영향으로 유럽풍 건물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문화가 융합된 거죠.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성화는 최후의 만찬이다. 크리스트교 성서 내용을 그린 것이지만 식탁의 한가운데 페루 원주민의 전통 음식인 꾸이가 그려져 있다. 이거죠. 기니피그.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선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적도 부근의 저지대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 저지대라는 거에서 포커스를 두면요. 페루는 어떤 것으로 유명합니까? 이제 고산지대에 적도 부근에 위치하지만 고산지대, 안데스 산맥 등이 있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일교차가 크고 쌀쌀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억은 저지대 틀린 것이죠. 그리고 니은 보시면은 일교차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짐을 나르는데 유용한 가축이다. 알파카 라마 둘 다 맞죠? 그리고 리을로 인해 페루에서 에스파냐어가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예, 스페인의 식민 지배가 있었고요. 그래서 문화융합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될 것이고요. 미음은 유럽 문화와 원주민 문화가 융합된 사례이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융합된 사례가 맞죠? 성화에서 꾸이가 나온다. 이건 그리스도교와 이제 페루의 전통 문화가 섞인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겠죠? 12번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가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부터 E에서 고른 것은 그럼 가가 무엇인지 봐야 되겠네요. 일단 특징을 잡아볼까요? 간헐천, 화산활동이 활발한 나라,
용암이 분출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블루라군, 야외 온천, 지열발전소, 온수 사용한대. 백야 투어, 밝은 밤 하늘 보시면 요거는 요거만 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이 나라가 어딘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A라는 거 알 수 있죠. 아이슬란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요. 화산활동과 간헐천, 아이슬란드인데요. 간헐천과 용암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이제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에는 화산활동과 간헐천이 유명합니다. 이제 블루라군 또한 아이슬란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지이죠.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백야 현상, 이것도 아이슬란드 같은 고위도 지역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요거는 선지를 딱히 보실 것도 없이 이제 아이슬란드의 위치를 골라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13번 문제 바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와 C 국가의 연령층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말리, 베트남, 프랑스 중 하나라고 하네요. 이제 여기서 A와 B, C 각 무엇인지를 이제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베트남, 프랑스, 말리라고 했지만 요거를 굳이 각각 매칭을 시키지 않더라도 문제는 풀 수 있다. 왜냐면 구체적으로 이게 프랑스인지 말리인지 아니면은 베트남인지 이렇게 묻고 있지 않죠. 그냥 단순히 도표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면 이제 A국은 유소년층 비율이 매우 높고 노년층 비율이 낮음. 요거는 대표적으로 개발도상국의 특징이죠. 따라서 말리로 추정이 됩니다. 청장년층 비율이 높고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고령화 사회로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많음. 요거 프랑스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C국 같은 경우엔 청장년층 비율이 가장 높고 노년층 비율도 상당히 높음. 고령화가 진행 중인 베트남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선지를 한번 볼까요? A는 B보다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클 것이다. A는 가장 사회가 젊죠. 유소년층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면 B보다 클까요? B가 더 심각하겠죠? 고령화 문제가 B가 더 심각하겠죠? 따라서 이건 오답입니다. A는 C보다 청장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 비율이 낮다. 요거는 정답이죠. 분석을 해볼까요? 청장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 청장년층 인구 대비 노년층이고요. 이제 A국은 청장년층 비율 대비 노년층이 요렇게 될 것이고 C국은 요렇게 되겠죠? 그럼 더 낫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더 낫죠? 따라서 맞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B는 A보다 평균 수명이 길 것이다. 요거는 추론이죠? 노년층의 인구가 B가 훨씬 많네요. 노년층이 많이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프랑스로 추정이 되죠? 프랑스가 말리보다 높을 것이다. 정확한 추정이 맞습니다. 따라서 D가 또 맞다. B는 C보다 청장년층 인구의 비율이 높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B, C. B, C. 61대 67. 뭐가 더 많나요? C가 더 많죠? 따라서 틀립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프는 국가별 태양광 발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도표를 이제 푸는 문제네요. 이제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X축이 평균 일사량이고 Y축이 태양광 발전 비율이네요. 그러면 칠레에서 태양광 발전 비율이 가장 높고
다만 칠레는 태양광 발전량이 되게 낮은 걸 알 수 있죠. 이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중국은 태양광 발전 비율은 낮습니다. 칠레보다 낮죠. 근데 태양광 발전량으로 치면 세계 최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일사량을 한번 보시면 아랍에미레이트가 가장 일사량이 높네요. 그리고 영국이 가장 낮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평균 일사량이 세계 평균 일사량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계 평균 태양광 발전보다는 더 많은 비율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특성들 여러분들이 이 도표 보시면서 파악을 해두고 선지를 보겠습니다. 영국의 평균 일사량은 독일보다 많다. 평균 일사량 요거 보면 되죠. 독일이 맞나요? 영국이 맞나요? 독일이 많죠? 틀립니다. 중국의 평균 일사량은 세계 평균 이상이다. 세계 평균이 여기라고 했죠? 요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세계 평균 이하죠. 태양광 발전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칠레이다. 요거 낚시선지죠. 이제 발전 비율에 대해서는 칠레가 가장 많지만 발전량에 대해서는 원으로 표시해 주겠다고 했죠. 요거는 중국이다. 그래서 틀립니다. 대한민국의 태양광 발전 비율은 세계 평균 미만이다. 세계 평균 어디죠? 태양광 발전 비율로 보면 대한민국 딱 아래 여기 있네요. 따라서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평균 일사량이 많은 국가일수록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 평균 일사량이 많을수록 태양광 발전량이 많다. 요거 대표적인 예시가 이거 원크기랑 X축 보면 되죠. 일사량 에미레이트는 많죠. 칠레도 많죠. 근데 둘 다 발전량은 적죠. 반면에 독일 보시면 일사량은 굉장히 낮은 편인데도 발전량은 많죠. 그리고 중국도 평균 일사량이 미치지 못하죠. 이런 예외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5번은 틀린 선지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국가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네요. A와 B는 각각 뭐죠? A는 미국, B는 영국이 됩니다. A의 행정부 수반은 국가의 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A는 미국이죠. 미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제를 하고 있죠.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지닙니다. B에서는 의회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권을 가진다. 그렇죠. 영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의원내각제 하고 있죠. 의원내각제의 특징 중 하나는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불신임권을 가지고 이제 반대로 총리는 의회에 대해서 해산할 수 있죠. 따라서 기역과 니은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에서는 명예혁명을, B에서는 독립혁명이 발생하였다. 요거는 대표적으로 거꾸로죠.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발생했고 미국에서 독립혁명이 발생했습니다. A와 B는 모두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지역에 해당한다. 이거는 틀립니다. B는 유럽 문화권이고 A는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입니다. 이제 캐나다, 미국 정도를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B는 대표적인 이제 유럽 문화권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아시더라도 이제 요 고등학교 사회 과목에서 나오는 이제 핵심 개념들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혁명은 이제 영국에서 발생한 혁명으로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여 입헌군주제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영국은 내각 책임제를 확립하고 의회 중심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럼 독립혁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벌인 혁명으로 민주주의 공화정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독립선언서 발표와 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제 하고 있죠. 이걸 통해서 한다기보다도 이제 그렇습니다. 내각 책임제와 대통령제. 영국은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여 의회가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불신임권을 가집니다. 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 및 국가 원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내각 책임제에서 총리는 의회에 대해서 해산을 하고
의회는 총리가 아니라 이건 내각이겠죠. 이제 불신임권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제에서는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유사한 구조로 및 뭐 장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의회가 탄핵할 수 있죠. 반면에 이제 대통령은 의회에서 의원내각제처럼 해상권이 없습니다. 이 정도 차이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시고요. 16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가부터 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작성된 댓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네요.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네요. 환율 상승. 그래서 각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교육비를 보내야 돼요. 유학 중인 자녀에게 교육비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각 이제 여기서 댓글 작성해 봅시다. 맞는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럼 이 상황과 적절한 이제 조언 아니면 댓글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그 환율 상승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무엇이냐 라고 보시면 원화 가치 하락과 달러 가치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제 동일한 달러를 구매하려면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집니다. 즉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면 1달러가 원래 1,000원이었다고 해봅시다. 환율 상승이 있으면 1달러가 1,200원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보면 해외여행 시에는 비용 부담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송금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예를 들어서 교육비로 1달러씩을 계속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달러를 위해서 환전해서 송금하려면 원래는 1달러를 보내려면 1,000원이 들었었는데 다음에 1달러를 보내려면 1,200원이 들겠죠? 따라서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주식 투자의 경우에 보시면 해외 주식 달러 표시가 변하지 않더라도 원화로 가격은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쿠팡은 미국에 상장돼 있죠? 쿠팡은 계속 1달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게 원래는 1,000원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환율이 상승해서 1달러가 1,200원이 되면 쿠팡은 계속 1달러라고 하는데 원화로 표기된 가격은 1,200원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거,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수입 물가는 상승하여 국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선지를 볼까요? 원화를 서둘러 달러로 환전하세요. 라고 하네요. 이거는 맞죠? 왜냐면 계속 이제 환율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쌀 때 많이 사두는 게 좋은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이다. 니은 보시면 이제 나에 대한 나가 바로 교육비죠. 갈수록 교육비 부담이 커지겠네요. 이제 1,000원, 1,200원, 1,400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디귿. 보유 주식의 달러화 표기 가격이 변함이 없다면 원화로 환산한 보유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겠군요. 요거는 틀리죠. 왜냐면 아까 쿠팡에서 설명드렸듯이 1달러인데 계속 1달러인데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표시 가격은 올라가죠.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다가 다시 1,400원으로 오른다면 원화 표시 가격은 높아진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17번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B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보시면 기존에 여러분들 인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익숙하실 텐데 민사는 뭐고 형사는 뭐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이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검사가 있느냐? 검사가 있으면 형사죠. 그리고 또 하나 피고인 그리고 피고라는 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형사재판에는 당사자가 어떻게 되냐? 검사 대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죠.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어떻게 되냐? 원고 vs 피고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변호인은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로 여러분들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구분을 하셔도 좋고,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보고 있는 방향이죠. 형사재판은 검사와 이제 변호인, 피고인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근데 민사재판은 모두 다 판사 쪽을 보고 있죠. 굳이 따지자면 형사재판은 이렇게 둘이 스포츠처럼 싸우는 구조지만, 민사재판은 둘이 직접 이야기를 소통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판사에게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 사람 말 틀린 거예요. 이 사람 말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이제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상하는 거죠. 뭐 꼭 피해 보상만을 위한 재판은 아니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사적 분쟁을 해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있겠네요. 기본적인 소송 구조상 원고와 피고 정도를 생각해 두시고, 이제 추가적인 거는 나중에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소송은 없고, 원고가 제기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가 생겨서 소송 절차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를 제기하면 피고는 그 소장을 받겠죠. 피고가 그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소장. 그리고 다시 원고는 준비서면, 피고도 준비서면, 이러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거죠. 판사에게. 그리고 이제 금전적 배상이나 특정 행위를 명령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형사재판을 보시면 목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부과한다. 누가? 검사가 국가를 대표하여 기소. 그리고 피고인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방어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검사가 마찬가지로 공소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럼 피고인이겠죠? 피고인은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다투게 됩니다. 다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소송 구조랑 다른 대표적인 차이가 뭐냐면 입증 책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재판 같은 경우엔 원고도 그렇고 피고도 그렇고 사인이죠. 예를 들면 제가 제 친구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면 둘 다 그냥 일반인입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제가 피고인이 된다 그러면 상대방은 국가죠. 국가를 대표하여 기소한 검사죠. 따라서 입증 책임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민사재판에는 입증 책임이 원고와 피고에게 분배됩니다. 그래서 권리 발생 사실 등은 원고가 주장하고, 권리 저지 등 사실은 피고가 주장하게 됩니다. 원고가 너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한테 돈을 줘 라고 하면 피고는 아니야, 그러이러한 이유가 없어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건 맞아, 그런데 또 다른 사실에 의하면 난 안 줘도 돼,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유리한 주장들을 서로가 입증하는 것이죠. 반면에 형사재판에서는 거의 다 검사가 입증합니다. 구성요건 같은 경우에 위법성 조각사유 등도 검사가 입증을 하지만, 이제 특정 위법성 조각사유는 피고인이 입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유죄시 징역을 가기도 하고요. 벌금, 형벌을 부과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무죄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 형사재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선지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니은은 형벌 정도에 대해서 판단한다. 니은이 뭐죠? 민사재판이죠. 따라서 형벌 정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형사재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기억과 달리 니은은 범죄의 유무를 판단한다. 니은은 민사재판이죠. 기억이 범죄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틀리고요. B는 피고의 소장 제출로 시작된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원고의 소장 제출로 시작이 되고요. B는 4번 보겠습니다.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이다 라고 하네요. 맞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사재판은 사인 간의 분쟁 해결 위해서다. 따라서 맞는 선지가 될 것이고요. 5번 보겠습니다. A는 민사재판, B는 형사재판이다 라고 하네요. 틀리죠? 왜냐면 반대로 썼기 때문이다. 18번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은 X제 시장 관련 신문기사를 분석 요약한 것이다. 신문기사의 제목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X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수요곡선, 공급곡선 요 문제죠. X제의 공급에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타남, 즉 수요는 일정. X제의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함, 즉 공급은 높아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공급이 왜 높아졌을까? 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추론을 한 것이겠네요. X제 생산의 핵심 원료 가격이 폭등. 선지 분석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핵심 원료 가격이 폭등하면 공급이 증가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공급이 떨어져서 왼쪽으로 갈 것입니다. 따라서 틀리다. X제의 보완제인 Y제의 가격의 대폭 상승, 이것도 공급곡선과 관련이 없죠. 오히려 수요곡선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X제 생산하는 땡땡 기업의 X제 생산 중단, 이것도 공급량 감소 초래하죠. 따라서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X제 생산 기술 혁신으로 X제 생산 능력 대폭 향상, 이러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따라서 5가 될 것입니다. 5번 선지 보겠습니다. X제에서 건강한 수면에 지장을 초래하는 성분 다량 검출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따라서 공급곡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급곡선 이동 요인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증가하려면 생산 비용이 감소되거나 기술이 혁신되거나 정부 보조금 등이 확대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원료 가격이 오르거나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차질이 있다면 공급곡선은 오히려 공급은 줄어들고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미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19번 보겠습니다. 정치 형태,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와 나는 직접 민주정치 그리고 간접 민주정치 중 하나임이라고 하네요. 대표를 중간에 거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접 민주정치죠. 그리고 요거는 직접 민주정치가 될 것입니다. 나,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타난 방식이다. 직접 민주정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나타난 방식 맞죠? 그러면 간접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와 달리 국민자치의 원리를 충실하게 반영한다. 이건 틀린 선지가 되겠죠? 만약에 논란이 있다면 나가 더 충실하게 반영을 한 것일 것이고, 물론 가도 충실하게 반영을 하기는 하지만 가만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은 명확하게 틀린 선지입니다. 가는 나에 비해 법률 및 정책 결정 과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대표를 뽑아서 하면 대표들끼리만 합의를 하면 되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하면 국민 전체가 합의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겠죠. 그럼 리을 선지 보겠습니다. 나는 가에 비해서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나기 쉽다.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하면 국민 개개인들이 직접 모든 개별 정책과 법률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 무관심이 나타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가를 보시면 이제 대표한테 전부 다 위임을 해놓으면 국회의원들
대통령들한테 전부 위임을 해놓으면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정치적 무관심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겠죠. 따라서 기역, 디귿이 정답이고 정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물가 안정 및 고용 안정 대책을 주제로 한 학생들의 활동이다.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은 보시면 경제 상황 카드가 있고 대책 카드가 있죠. 그럼 각각 경제 상황에 맞는 대책 카드는 무엇이 있을까? 정책은 어떤 정책을 시행을 해야지 위와 같은 경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결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럼 보면은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경제 상황 카드부터 분석을 해보면 경기적 실업이 심각하다. 요거는 이제 경기 침체로 발생하는 실업으로 총수요 부족이 원인입니다.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건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나를 보시면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으로 통화량 증가나 비용 상승 등이 원인입니다. 따라서 총수요를 억제하거나 통화량을 줄이는 진축적 재정 통화 정책이 필요하죠. 그럼 대책 카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자율을 인상한다는 것은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물가 상승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물가 상승에 연결을 시켜주면 되죠.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정부의 공공사업 확대, 확장적이죠. 이러면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쓰겠다는 것이고 경기 침체와 실업 문제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B는 가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 이거는 무엇일까요? 긴축적 재정 정책이죠. 물가 상승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C는 나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수를 계산했다고 치면 각각 카드는 갑, 을, 병은 가를 선택했습니다. 가에 연결되는 게 B 하나밖에 없으니까 B가 있으면 1점, 나머지 0점. 그리고 정과 무는 나를 선택했습니다. AC 선택한 얘는 무는 1점, 1점 해서 총 2점. 그리고 정은 1점, 0점 해서 1점. 요거는 다 1점이죠. 요거는 0점이죠.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은 무입니다. 정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여러분들 이번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 적당한 논리력 정도만 있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었겠지만 아마 이제 통합사회가 고1, 고2, 고3 모두 보는 과목이 될 거니까 그 점을 미리 대비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들은 유지를 하되 조금 더 심화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암기도 하시고 어떤 역학 구조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